그렇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익 차원의 시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왜 하필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때 전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검찰에 압력을 넣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 이게 사실 논란이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처벌은 안 이루어진다 그러고 있긴 있는데 죽은 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원래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만들어진 취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검찰, 경찰, 즉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소 제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그런 우리 형법 126조 규정이 있는데요. 그건 1953년에 우리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는 조항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 처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벌금형도 없고 징역 3년 뭐 이렇게 돼 있고 자격정지 5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공표를 방조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이렇게 공표하는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언론 종사자라든가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33조에 보면 원래는 저기 법 조항에는 수사기관이 그렇죠. 주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신분범이라는 건데요. 근데 신분으로 범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비신분자가 가공하면 신분이 없는 자도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 33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엄한 처벌이고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 형법이 도입된 1954년 이래로 있었던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이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요. 우리 과거에 보면. 뭐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소추자 측은 어쨌든 유죄를 받아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 큰 주목을 끄는 사건일수록 막 수사를 하고 크게 관심을 끌었는데 무죄가 나오면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추자는 유죄를 원하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미리 조금씩 언론에 던져주는 겁니다. 여론을 좀 동원하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유죄에 대한 예단 또는 거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은 하나마나 하게 되는 거니까. 판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재판은 거의 들러리가 되거나 아니면 온 국민이 다 어떤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재판 절차를 따라서 엄정하게 제기된 증거를 검토해 보니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건 무죄다라고 만일에 그런 상황이 오면 판사는 완전 혁명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압박을 안고 판결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면 이래 판결하건 저래 판결하건 판사는 또 정치적 시비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뭐 빨갱이 판사라는 둥, 수구 꼴통 판사라는 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왜 벌어지느냐? 소추자, 즉 검찰이 원해서 벌어지는 거고 언론은 그 보도를 통해서 많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피해자는 누구냐? 물론 당사자도 피해자겠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언론이 전혀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피해자는 법원이다. 법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그것도 말씀이시네요.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재판 절차라는 것의 제도적 존엄이랄까? 그런 그 무결성, 고결성 이것을 완전히 그냥 손상해버리는 거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소추자의 이익을 위해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폐해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긴 하는데 말이죠. 사실상 이게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있는데 11년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거나 뭐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었는데 기소된 것도 한 건도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단 한 건도 기소조차가 안 됐거든요. 재판을 그러니까 모르는 재판에 가지도 못한 거죠. 이것이 바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이런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법원이 판결한 사건들은 있어요. 네,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해서 피의자였던 자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하라. 민사소송, 그거는 기소가 필요 없으니까 당장에 법원에 갈 수 있으면 법원은 그렇게 배상하라라는 판결은 할 수 있는데 형사적인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는 거죠.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 초안을 보면은요.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공소 이후에는 공표를 할 수 그렇죠.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공소 이후에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훈령이나 이 규정의 내용이 뭔지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때까지 사문화된 법 규정을 이제는 좀 제대로 실행하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전에는 금지가 원칙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소 제기 후에도 보도가 법관이 판결을 하기 전에 보도가 자꾸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마치 추리소설 읽듯이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실, 유죄, 무죄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법 제도가 그냥 서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판단 절차의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소 제기 후에라도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마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기자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 기자는 뭐 합니까? 이게 사실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 취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문건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당사자들에게 취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수사관들, 경찰, 검사들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탐사 보도라는 것도 있고 알 권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서 뭔가 덮어버리려고 한다. 깔고 뭉개는 사건이다. 이 뭔가 의혹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뭔가 덮어주려고 한다. 이런 사항은 저는 언론이 집요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와는 무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덮으려고 하는 덮으려고 하는 걸 파헤치는 그렇죠. 거니까 괜찮다. 그것이야말로 탐사 보도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수사기관이 확고한 열의를 가지고 이거는 처벌하려고 마구 노력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는 그렇죠. 뭔가 수상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아니요, 거예요. 수사기관이 지금 처벌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재판이 갈 게 분명한데 이거를 재판 전에 미리 알 권리라는 건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명 사회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판사보다 한 걸음 먼저 알아야 될 권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취재가 금지되는 건 아니죠. 취재를 뭘 하느냐. 기자들이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전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비사실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그게 많이 이루어졌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안마다 좀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 알 권리라기보다는 소추 측의 욕구, 일단 유죄를 받아내고 싶다. 일단 기정사실화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유죄 나올 확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추 측의 일방적인 스토리가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쫙 퍼지게 하는 게 바로 문제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면 소추자 측하고 언론이 둘이서 막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우리 사회에 다 퍼지고 나면 그게 어떻게 문명국가의 재판인가 이거죠. 제가 생각하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이게 뭐 박근혜가 됐건 누가 됐건 김우중 씨가 됐건 뭐 광노현 교육감이 됐건 좌우를 막론하고 피의사실 보도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정치 쟁점이 자꾸 사법부로 가게 되니까 이걸 미리 보도를 허용하면 수사 진행되고 활동은 계속 보도가 되니까 정치권이 이걸 자꾸 사법 쟁점화하는 거죠. 피의사실 보도가 금지되면 정치적인 쟁점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네. 하니까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훨씬 더 보존될 수 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법조로 가서 검찰, 법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그걸 좀 막을 수 있다, 뭐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피의사실 공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지금 다시 불거진 이유는 이 시점에 왜 하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교롭다라고. 그렇죠. 흔히 오비 일학이다. 뭐 또는 사실은 이해 상충이 있다. 조국 장관이 자기한테 불리한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이익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전 그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도 어쩌면 더 큰 이익 상충 관계에 있는 거죠.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벌써 뭐 10년 전부터 표방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우리 제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통제하고 통솔하도록 돼 있어요. 그분이 법무부 장관 왔는데 검찰이 그분을 상대로 엄청난 강도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분 딸의 뭐 8년 전에 어떤 사소한 일까지 막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 하고 있다. 이거는 무리한 수사라는 견해도 많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엄청난 이익 상충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검찰도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자기가 하는 거는 계속 의혹을 받으니 중단을 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남겨두고 예. 그러면 담담하게 서로가 이익상충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서 법무부 장관과 경찰, 검찰이 성숙한 협의를 통해서 온 국민이 원하는 게 사법개혁 아니겠어요? 그거를 성숙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 지금같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마치 뭐 하는 거는 좀 보기에 딱한 거죠. 조국 장관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좀 강하게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하고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청문회 지난번에 앞두고 수사를 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다. 예, 서로가 다 같은 상황, 이익 상충 행위는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